할아버지도 우리 아빠 알아요? 9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74살 노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9년 전 죽은 아들의 묘비 앞에서 처음 만난 손자였습니다. 체면이 전부였던 재벌 회장 강윤호는 평생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낯선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9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 아들이 죽을 때까지 숨겼던 비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말,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체면이라는 감옥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를.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2014년 12월의 서울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강윤호 회장의 대기업 본사 건물은 그 위용을 자랑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최상층 회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70대 중반의 윤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체면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던 그는 맨손으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구었고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강씨 가문이 얼마나 품위 있게 보이는가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연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32살의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였지만 얼굴색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윤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이사회 준비는 다 됐나? 윤호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을 삼킨 후에야 겨우 대답할 수 있었죠. 네, 아버지. 자료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구나. 남자가 그렇게 나약해서야 되겠나? 윤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나? 회사를 이끌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누가 따르겠어? 도연은 주머니 속에서 약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장애와 불면증 약이었죠.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심스럽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었죠.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밤 회사 연말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호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발이 저려왔죠. 그는 겨우 자세를 유지하며 서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도연은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후계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언론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지 기자가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윤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입니다. 기업도 사람도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의 기반이죠. 기자가 도연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무님은 아버님의 뒤를 이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도연은 연습한 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또 어떤 체면 치레를 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재벌가와의 만남이겠죠.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체면을 위해 아들을 전시하듯 내세웠죠. 저녁이 되자 도연은 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낯선 구두들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함께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들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인사해라. 유 회장님 내외분과 따님 설인 양이다. 윤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설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어른들이 이끌어갔습니다. 두 집안의 사업 이야기, 앞으로의 협력 방안, 그리고 은근히 두 젊은이를 엮으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죠. 도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죠. 유 씨 가족과의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막혀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함께 있던 박인철 법무팀장이 그를 붙잡아 주었죠. 도연아, 괜찮니? 인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철은 윤호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삼촌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인철은 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죠. 여기 한번 가봐. 내 지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미술치료센터야. 약물치료 말고도 도움이 될 거야. 명함에는 마음빛 미술치료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지만 인철의 진심 어린 눈빛에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3시 도연은 강남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센터를 찾았습니다. 건물은 작고 아담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색채의 그림도 있었지만 밝고 화사한 그림들도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손에는 물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민서연입니다. 미술치료사예요. 강도연 전무님이시죠? 박인철 팀장님께 연락받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곳에 온 것 자체가 낯설었죠. 서연은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다양한 미술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죠.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술 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아닌가요? 전 미술에는 소질이 없는데.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은 마음의 언어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색과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도연은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색이 마음의 언어라니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대놓고 비웃을 수는 없었죠. 일단 편하게 그려보세요. 뭐든 좋아요. 지금 떠오르는 것, 느끼는 것을 그대로요. 서연이 종이와 크레파스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선을 긋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벽, 그 안에 갇힌 작은 사람, 그리고 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 도연 자신도 놀랐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서연은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이 참 높네요. 그 안에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의 질문은 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그림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답답하겠죠.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도연은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회색, 검은색, 짙은 남색, 어두운 색들이 종이를 채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센터를 나설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도연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서연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까지 같이 가요. 비를 맞으면 감기 걸려요. 서연이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우산 아래로 들어갔죠.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고 도연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게요. 차에 타서 센터를 떠나면서 도연은 백미러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도연은 자신의 비서가 놓고 간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유씨 지방과 다음 주 저녁 약속 잡을 것.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압박감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파란색 하늘을 보았죠. 서연이 말했던 것처럼 색은 정말 마음의 언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의 비서 조민정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도연 전무님이 강남 외곽의 어떤 센터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윤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센터? 미술치료센터라고 합니다. 박인철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곳인 것 같습니다. 조민정의 보고를 들은 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술치료라니
그런 나약한 짓을 하다니.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인철이 추천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미술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붓질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캔버스를 채우던 어두운 색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검은색과 회색 사이로 파란색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다른 내담자와 상담 중이었고 도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죠. 어두운 바다 위로 작은 등대 하나가 빛을 비추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보자 그녀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죠. 제가 그린 거예요. 3년 전쯤에요. 외로워 보이면서도 희망적이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날 치료 시간, 도연은 처음으로 밝은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도연이 그린 것은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높은 벽에 난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앞에서만 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이 튀어나온 것이죠. 서연도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음껏 숨 쉬세요.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니까요.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치료사와 내담자를 넘어선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죠. 도연은 치료 시간이 끝나도 바로 떠나지 않고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치료가 끝난 후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매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내담자와의 사적인 만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치료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림이 저를 구해줬죠. 슬픔을 색으로 표현하면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었어요. 도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픔을 극복한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사람. 서연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파랑이지만 따뜻한 빛도 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짙은 남색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색이 섞여 있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색을 바꿔준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치료 시간 외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미술관에 갔고 때로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회장의 아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32살 청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인사동의 작은 전시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전이었는데 서연이 아는 작가도 참여하고 있었죠. 도연은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실루엣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같네. 도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볼이 붉어졌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죠. 서연 씨, 아니 서연아. 도연이 말을 바꿨습니다. 나 이제 치료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아.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죠. 치료사와 내담자가 아닌 그냥 도연과 서연으로 만나고 싶어.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미 선을 넘었는지도 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시회장을 나서는 순간 도연은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회사 홍보팀 직원이었죠. 그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연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도연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윤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제 인사동에 있었다고 들었다.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윤호가 계속 말했죠. 그 여자가 누구냐? 미술치료사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인입니다. 윤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과 함께라면 아버지의 압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윤호의 회장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서연과의 관계를 인정한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죠. 윤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미술치료사? 우리 가문 체면의 먹칠이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를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좋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윤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사랑? 그런 나약한 감정 따위로 인생을 결정하는 게 내 아들이란 말이냐? 유씨 집안과의 혼담은 이미 진행 중이다. 다음 주에 약혼을 발표할 예정이야.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혼이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 동의한 적 없습니다. 내 동의는 필요 없다.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가문의 일이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라. 그날 저녁 도연은 서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빌라 2층에 있는 그녀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죠. 서연은 도연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아버님이 반대하시는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죠.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마.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지만 윤호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의 일정은 유설인과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 식사, 저녁 모임, 주말 골프.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설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였고 도연은 그저 자신이 차지해야 할 트로피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호는 서연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서를 통해 호텔 라운지로 그녀를 부른 것이죠.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윤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서연이 인사를 하자 윤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서연 씨,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내 아들과 헤어져 주시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도연 씨와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윤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소. 배경도 학력도 그 무엇도 내 아들의 배우자로는 부족하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윤호를 바라보았죠. 사람의 가치를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 도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윤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것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줄 아시오? 당신이 정말 도연을 생각한다면 물러나시오.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그날 밤 서연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만 연락하지 말자. 도연은 불안했지만 서연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연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낮에는 설인과의 약혼 준비로 시달렸고 밤에는 서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윤호는 착실하게 약혼식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준비했으며 재계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도연의 방 안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지 않은 약들이 쌓여 있었고 서연과 함께 그렸던 그림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그림. 희망을 담았던 그 색들이 이제는 아프게만 느껴졌죠. 박인철이 도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인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인철은 속지 않았죠. 회장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다. 인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잖니. 회장님은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으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인철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때로는 사랑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란다. 일주일의 시간이 끝나가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약혼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그는 서연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밤 10시 도연은 서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도 없이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비에 젖은 도연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연아, 왜 이러고 있어? 그녀는 급히 도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서연아, 더 이상 못 참겠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도연아,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도연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였습니다. 6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언제 알았어? 도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3일 전이야. 아버님을 만난 다음 날. 서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놀람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고민했어? 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 이 일까지 알면. 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 둘의 일이야. 혼자 짊어지지 마.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 말하면 안 돼. 우리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도연이 말을 이었지만 서연이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제발 아직은 비밀로 해줘. 아이를 위해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작은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죠. 도연은 서연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아니야. 미리 생각해두고 싶어. 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때? 강도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늘의 윤택함을 받는 아이. 그날 밤 도연은 서연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셋이 함께 살 공간,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 그리고 서연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였죠. 전무님,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도연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오늘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 도연이 집을 나서기 전 서연이 불렀습니다. 도연아. 그가 돌아보자 서연이 말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알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고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죠. 그는 차를 타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서연과의 사랑은 말하되 아이의 존재는 숨기기로. 회사에 도착했을 때 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이 들어서자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민서연을 만나고 왔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도연은 놀랐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윤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죠. 내일이 약혼 발표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언론사 기자들도 대기 중이고. 아버지, 전 약혼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과 결혼할 겁니다. 순간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죠. 그 미술치료사 따위와 윤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라.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연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요.
윤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죠. 내일 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직위도 재산도 그리고 미래도. 도연은 서연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임신 사실을 밝히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침묵을 지킨 채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윤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연을 회장실에서 내쫓은 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다시 회장실로 갔습니다. 윤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내일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부하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직위, 재산, 그리고 미래까지. 도연은 서연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 분명했죠. 그는 일단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답해라. 윤호가 재촉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은 없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윤호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호텔 그랜드 볼룸이다. 도연은 회장실을 나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만나야 해.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버지가 내일 약혼식을 강행하신대.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도연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해. 약혼식에는 참석하되 실제 결혼은 최대한 미룰게.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 텐데. 괜찮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 도연이 서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약혼식 당일 아침 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턱시도가 준비되어 있었고 유설인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늦었네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대로 해주세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영혼 없는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약혼식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언론사 기자들도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도연과 설인이 입장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호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체면을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죠.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거잖아요. 서로 간섭하지 말아요. 도연은 그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설인도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거래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연에게 가 있었죠.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박인철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인철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인철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약혼식이 끝난 후 도연은 설인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계속 따라왔죠. 두 사람은 약혼 커플처럼 연기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설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요. 전 이 결혼에서 제 몫만 챙기면 돼요. 당신도 그러시길.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서연을 생각했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리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꼭 돌아갈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알기에 도연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윤호는 서재에서 만족스럽게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약혼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죠. 강윤호 회장 장남, 유씨 그룹과 세기의 결합. 체면은 지켜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뱃속에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약혼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약혼식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도연과 설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백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죠. 하객들은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었고 언론사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순백의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비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주머니 속 약통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이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성취였죠.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 그것이 그녀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과 설인의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너만은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는 어쩔 수 없었어. 결혼식이 끝난 후 도연과 설이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식적인 부부였죠. 설이는 사교 모임과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고 도연은 회사와 집을 오가며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결혼 후 도연의 우울증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호는 거부했죠. 정신병원에 갔다는 소문이 나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나? 도연은 처방받은 약의 양을 늘려갔습니다. 하루에 3번이던 복용이 5번, 6번으로 늘었죠. 하지만 약물은 고통을 잠시 마비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인이 도연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결혼했는데도 나를 아내로 보지 않잖아. 도연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누굴 사랑했는지도 잊고 싶어? 설이는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약통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위스키와 함께 삼켰죠. 의사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었지만 이미 상관없었습니다. 그날도 도연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뿐이죠.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도연은 펜을 들어 메모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삶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약을 한 움큼 집어 삼켰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위스키로 목을 축였죠.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빗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고 회사를 나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날씨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도연은 갑자기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아이는 건강할까?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순간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핸들이 돌아갔고 차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죠. 굉음과 함께 차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죠. 죄송합니다. 이미 재벌 후계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에 떴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보도되지 않았죠. 약물 과다 복용, 우울증, 그리고 자살 가능성. 윤호는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체면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윤호는 도연의 사무실에서 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삶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건 아닐까? 윤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서리는 장례식장에서 완벽한 미망인 연기를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될 테니까요. 서연은 병원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죽음을 알았지만 장례식에 갈 수 없었죠. 그녀는 혼자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만은 꼭 지킬게. 아빠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엄마가 지킬게. 도연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저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건 아닐까? 윤호는 도연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삶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죠. 한편 서리는 침착하게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법적 배우자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도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을 하나씩 뒤지며 중요한 서류들을 찾았죠.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의 손이 멈췄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이었죠. 유언장을 읽던 서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본인 강도연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민서연과 그녀가 낳을 아이에게 상속한다. 증인 김철수, 공증인 최 변호사. 민서연? 그 미술치료사?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이 법적 아내인데 다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다니. 더구나 아이까지 있다는 것인가요? 서린은 거실로 나와 와인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유언장을 다시 펼쳐보았죠.
공증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걸 내놓으면 난 끝이야. 서리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도연의 차가운 무관심을 견뎌낸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이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종이를 벽난로에 던져 태웠죠. 불꽃이 종이를 삼키는 것을 보며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상속 확인서가 필요해요. 유언장이 없었다는 공증도요. 변호사는 망설였지만 서린이 제시한 거액의 수수료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위조 서류가 만들어졌죠. 2015년 8월 5일자로 날짜를 조작했지만 실수로 2016년 이후에 제작된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리는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로 윤호를 찾아갔습니다. 눈가를 붉히며 연기했죠. 아버님, 도연 씨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건넨 것은 위조된 상속 확인서였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니 법적 배우자인 자신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윤호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그는 서류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도연이 아내니까.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비록 그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윤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강제로 맺어준 결혼이었으니까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서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그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도연이 남긴 수백억 원의 재산이 모두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윤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라났습니다. 도연이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그토록 꼼꼼했던 아들이 유언 하나 없이 떠났을까? 어느 날 윤호는 박인철을 불렀습니다. 도연이가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조사해봐.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윤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재 속에 묻혀 있었고 서린은 도연의 재산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이었죠. 어느 봄날 윤호가 도연의 방을 다시 정리하던 중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글귀를 보게 됩니다. 서연과의 아이. 아버지가 알면 미워하실까? 그것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손자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서린이 정말 모든 것을 정직하게 처리했을까?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윤호는 결심했죠.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아들이 정말로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숨겨진 손자를 찾아내겠다고. 9년이 흘러 2024년 봄이 되었습니다. 윤호는 74살이 되었죠. 스케치북에서 손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글귀를 발견한 후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박인철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서연 씨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9년 전 미술치료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호는 망설였습니다. 9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찾아가도 될까? 하지만 도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는 먼저 아들의 묘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윤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묘소로 가자. 묘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윤호는 죄책감 때문에 자주 찾지 못했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차를 내린 윤호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죠. 도연의 묘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성스럽게 묘비 주변을 청소하며 혼잣말을 했죠. 아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김밥 가져왔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소년은 도시락을 펼치며 묘비에 김밥 한 줄을 놓았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도연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죠.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도연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까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 알아요? 윤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거기서 뭐하니? 서연이었습니다. 41살이 된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윤호를 보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도연이 아이가 맞소?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네, 그 아이. 당신 아들의 아들입니다. 윤호는 오열했습니다. 74살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9년 동안 몰랐던 손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가 내가 그 아이의 세상을 빼앗았구나. 윤호가 흐느꼈습니다. 도연이도 모자라 이 아이에게서 아버지까지. 도윤이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서연은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도윤아, 이분이 내 친할아버지야. 아빠의 아빠.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게도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윤호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9년 동안 할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그것도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었죠. 윤호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단다. 내 아빠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감히 찾아올 수가 없었어.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니요.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쁜 아버지였소. 체면만 생각하고 아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 도윤이가 도시락에서 김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다시 흘렀죠. 평생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뭘 좋아하니? 윤호가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요. 아빠처럼요. 도윤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도 그림을 잘 그렸대요. 윤호는 도연이 그렸던 스케치북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변해가던 그림들. 그 재능이 손자에게 이어진 것이었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렵게 살고 있지만 행복해요. 도윤이가 있어서요. 윤호는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유언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유언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죠. 아버지가 날 용서하실 때 이걸 전해달라고. 하지만 무엇을 전하라는 건지 윤호는 확신했습니다. 도연이 분명 유언장을 남겼을 것이라고.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숨겼을 것이라고. 9년 동안 설인이 모든 재산을 차지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돕겠소. 윤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내가 지킬게. 도윤이가 할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그 순수한 질문에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윤호가 대답했죠. 그래, 우리는 가족이란다. 해가 기울어가는 묘지에서 세 사람은 도연의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9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묘지에서 돌아온 윤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도연의 아들일까? 9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이 의심스러웠죠. 혹시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윤호는 박인철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 조사해. 정말 도연이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어.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9년 만에 나타나서 손자라고 하니 확인이 필요해. 며칠 후 윤호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소.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도윤이와 함께 윤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저택을 보며 도윤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서연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죠. 앉으시오. 윤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증명할 수 있소? 그 아이가 도연이 아들이라는 걸.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년이나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난 이유가 뭐요? 윤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인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도윤이가 아빠 묘소에 가고 싶다고 해서.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정말 아빠 아들이에요. 아이의 맑은 눈빛에 윤호는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소. DNA 검사를 하겠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윤호는 도연의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책장 뒤편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죠. 도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15년 7월 20일. 오늘 유언장을 작성했다. 서연과 우리 아이를 위해. 아버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죠. 2015년 8월 10일. 오늘 도윤이가 태어났다.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서연이 사진을 보내줬다. 나를 닮았다고 한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아버지는 서연과 아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김철수에게 유언장 사본을 맡겼다. 원본은 내 방 금고에. 비밀번호는 도윤이 생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젠가 아버지가 이걸 발견하시길. 윤호는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0810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죠.
하지만 안에는 찢어진 봉투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죠. 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윤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손자가 맞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죠. 즉시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의심해서.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소. 이번엔 제대로.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과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윤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그는 도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의심해서. 도윤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아프셨다고. 그 순수한 용서에 윤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여주며 서연에게 물었죠. 유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적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가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날 용서하실 때 전해달라고. 하지만 뭘 전하라는 건지 윤호는 확신했습니다. 설인이 유언장을 가져갔다는 것을, 그리고 김철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겠소. 윤호가 결심했습니다. 도연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내가 되찾을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손자를 인정하긴 했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체면을 중시하던 그에게 미혼모의 아들을 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박인철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9년 전 상속 관련 서류를 전부 다시 조사해. 특히 설인이가 제출한 서류들을. 며칠 후 인철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상속 확인서의 공증 날짜가 2015년 8월 5일인데 사용된 도장은 2016년 이후에 제작된 것입니다. 윤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위조했다는 거군. 그리고 김철수 씨를 찾았습니다. 인철이 계속했습니다. 그가 유언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김철수가 찾아왔습니다. 47살이 된 그는 여전히 도연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죠. 도연이가 부탁했습니다. 철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지만 회장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서연과 강도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확했죠. 공증인 최 변호사의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왜 9년이나 기다린 거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서연과 도윤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설인이가 그 유언을 숨겼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소. 내 아들의 마지막 뜻을 더럽힌 죄 용서할 수 없어. 도윤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윤호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도연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되찾겠다고. 그날 밤 윤호는 도연의 일기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15년 11월 14일. 내일이 두렵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도윤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다. 아버지,
언젠가 이 일기를 읽으신다면 제발 도윤이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윤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아닌 아이였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죠. 다음 날 윤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모았습니다. 9년 전 상속 사기 사건을 고발하겠다. 증거를 모아라.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증 기록, 위조 서류, 그리고 김철수의 증언. 모든 것이 설인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죠. 김철수를 찾은 윤호는 유 원장 사본과 함께 고발장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속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설인을 고발했죠. 9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7월 10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죠.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9년 전 재벌 후계자의 죽음과 관련된 스캔들이었으니까요. 설인은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9년 동안 도연의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았던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죠.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유설이는 유 원장 은닉 및 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설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유 원장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추측일 뿐입니다. 그때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김철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죠. 도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 원장 작성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죠. 모든 재산을 민서연 씨와 아이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유 원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설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다면 무의미하죠. 그때 박인철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도연 씨 사망 직후 설인 씨가 그의 방에서 봉투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인철은 CCTV 영상을 제출했죠. 화면에는 설인이 금고를 열고 봉투를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 물품이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급히 개입했죠.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 유 원장을 공증한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는 공증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강도연 씨가 직접 찾아와 유 원장을 공증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서연 씨와 그녀의 아이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설인이 유 원장을 숨겼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윤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내 아들의 마지막 뜻을 더럽힌 죄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것이 제 죄입니다. 하지만 설인 씨는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언을 짓밟았으니까요. 설인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9년 동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도 회장님도. 전 그저 거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설인은 계속 외쳤죠. 그래, 유 원장을 숨겼어요. 태웠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해야 하죠? 전 그 사람의 법적 아내였어요. 그녀의 자백에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린의 변호사들도 당황했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유언장 은닉과 손괴, 그리고 문서 위조까지.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린이 제출했던 상속 확인서의 공증 날짜와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도 있었죠. 추가 증인이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도윤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죠. 9살 소년의 모습이 도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강도연 씨의 아들 강도윤입니다.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서린이 절규했습니다. 사생아예요. 그 아이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윤호가 일어섰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법적으로든 혈연으로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피고인 유설이는 유언장 은닉, 사문서 위조 및 상속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정당한 상속인인 민서연 씨와 강도윤 군에게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서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전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연행했죠. 윤호는 서연과 도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야 도연이의 뜻을 지켰소.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실까요? 윤호는 처음으로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분명 기뻐할 거야. 법정을 나오며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반대였다는 것을. 서린이 지키려 했던 것은 재산이었지만 도연이 지키려 했던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죠. 서린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정당한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자를 법적으로는 인정했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갈등이 있었죠. 그날도 윤호는 도연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와 자신,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인철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은 도윤이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이걸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호가 열어보니 상속 포기서였습니다. 서연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오? 윤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저 도연 씨의 뜻이 지켜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저희는 원래대로 살겠습니다. 윤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건 도연이가 남긴 거요. 도윤이를 위한 거란 말이요. 도윤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서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도윤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건넨 것은 새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도연의 묘비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살 아이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도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해서 도윤이가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많이 아프셨다고. 그 순간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윤호가 도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 윤호는 상속 포기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도연이 뜻이오. 받아주시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는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도연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겠소. 강도연 예술치유재단.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될 거요.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도연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도윤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소. 윤호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림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제대로 키워주고 싶어. 도윤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 그림 더 잘 그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윤호의 집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방은 도윤이의 화실이 되었고 차가웠던 저택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다시 도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도윤이가 아빠 묘비에 새로 그린 그림을 놓았죠. 아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할아버지도 엄마도 저도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윤호는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이제야 내 뜻을 이해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지킬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단지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 도윤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윤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74살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며칠 후 윤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도연 예술치유재단을 설립합니다. 우울증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우울증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죠.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아들의 우울증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윤호가 덧붙였습니다. 제 손자 강도윤을 정식으로 제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이 발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개의치 않았죠. 이제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강도연 예술치유재단이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늦겨울이었죠. 재단 건물은 도연이 미술 치료를 받았던 그 센터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윤호가 특별히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죠. 재벌 회장이 아들의 이름으로 만든 특별한 재단이었으니까요. 윤호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단을 세웠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아들을 잃었습니다. 객석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서연과 도윤이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윤호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재단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맡아주시오. 당신이 도연이를 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시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는데 그래도 당신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은 없소. 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그것을 바랄 거요. 서연은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녀도 도연을 기리는 방법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달 후 재단의 첫 번째 내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었죠. 서연은 그들에게 붓과 물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색은 마음의 언어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도연이 처음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죠. 도윤이도 재단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미술 선생님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었죠. 도윤이의 그림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어두운 색을 쓰지 않고도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는 박인철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무슨 절차? 윤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절차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됩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겠지. 도연이도 그것을 바랄 거야. 서연과 상의한 후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윤호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피로도 마음으로도 이제 법적으로도 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도윤이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양을 허가합니다. 이제 강도윤 군은 법적으로도 강윤호 씨의 손자입니다. 법원을 나오며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 이름이 진짜 강도윤이에요? 그래, 내 아빠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야. 윤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도연의 묘소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죠. 서연이 묘비의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도윤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죠. 하늘에는 아빠가 웃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강도윤이에요. 할아버지 성을 받았어요.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내 아들이 우리 가문을 이어갈 거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게. 약속한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윤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뭘 그릴 거니? 윤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셋이요. 그리고 하늘의 아빠도 그릴 거예요. 도윤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도윤이가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더 감사하오. 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연을 만났죠.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도윤이를 지켜주셔서. 윤호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내가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교도소의 면회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수감복을 입고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죠.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푹 꺼진 눈은 1년의 수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은 뜻밖에도 윤호였습니다. 서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증오와 원망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윤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소. 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내가 도연이를 강제로 결혼시켰고 당신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소. 윤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윤호의 말에 무너져 내렸죠. 전 그저 사랑받고 싶었어요. 서린이 흐느꼈습니다. 부모님도 도연 씨도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산이라도 가지려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사랑 대신 체면과 성공을 선택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도윤이는 잘 있나요? 네, 잘 있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서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운이 좋네요.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어서. 윤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도윤이가 그린 그림이요. 서린이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은 철창 안에 있었지만 역시 손을 내밀고 있었죠. 도윤이가 말했소.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윤호가 말했습니다. 서리는 그림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9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죠. 출소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서린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윤호는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강도연 예술치유재단이요. 출소하면 찾아오시오. 당신도 치유가 필요할 테니. 서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호를 보았습니다. 저를 도우시겠다고요? 도연이가 원할 거요. 윤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교도소를 나온 윤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인철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왜 서린 씨를 만나신 겁니까? 인철이 물었습니다. 속죄야.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녀도 모두가 속죄해야 해. 한편 재단에서는 도윤이의 첫 개인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10살이 된 도윤이의 그림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죠. 주제는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서연이 전시 준비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니? 아빠가 그걸 원했을 것 같아서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을 닮아가는 아이의 마음이 자랑스러웠죠.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손님도 있었죠. 바로 김철수였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아빠를 닮았구나. 철수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밝게 웃으며 철수 아저씨를 안았습니다. 아저씨가 아빠 친구였죠? 아빠 이야기 들려주세요.
철수는 도연과의 추억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그림을 그렸던 일,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던 밤들. 도윤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죠. 윤호는 전시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그림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했지만 결국 빛이 승리하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도연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소. 그날 밤 윤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74살에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 서린을 만났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우리 모두가 체면과 탐욕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도윤이가 가르쳐준다. 용서와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도연아, 내 아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린이 교도소에서 미술 수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다른 재소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자신도 치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서린이 교도소 봉사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윤호는 그 소식을 듣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뿌린 씨앗이 여기저기서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이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월 15일 따뜻한 봄 햇살이 대지를 감싸는 날이었죠. 강도연 예술치유재단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이의 두 번째 개인전이자 재단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아빠의 봄이었습니다. 10살이 된 도윤이가 직접 정한 제목이었죠. 전시장 입구에는 도연의 사진과 함께 도윤이가 쓴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봄을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우리에게 봄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고 이제 그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윤호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새삼 놀라웠죠. 그는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도윤이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을 그린 것이었죠. 하지만 다음 그림부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고 마침내 봄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림 앞에서 윤호는 멈춰 섰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윤호, 서연, 도윤이, 그리고 하늘에서 미소 짓는 도연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도윤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호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내 아빠도 분명 좋아할 거야. 서연이 그들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죠. 이건 도연 씨가 좋아했던 프리지아예요. 오늘 묘소에 심으려고요. 세 사람은 전시회가 끝난 후 도연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죠. 묘지는 평화로웠습니다. 도윤이가 프리지아를 심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봄이 왔어요. 할아버지도 엄마도 저도 모두 행복해요. 서연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했어요. 고마워요. 윤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아, 이제야 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체면이 아닌 사랑으로, 성공이 아닌 행복으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리지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도윤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후 나타난 선명한 무지개였죠. 7가지 색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재단을 더 확장하려고 해. 전국에 지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도연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도윤이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그림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날 밤 윤호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지만 사랑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도연이 남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 체면을 버리고 얻은 것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하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특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윤호 회장,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다. 윤호는 모든 재산을 강도연 예술치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윤호는 말했습니다. 돈과 명예는 결국 무의미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입니다. 제 아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인철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아는 윤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차가운 재벌 회장에서 따뜻한 할아버지로 해질녘 재단 옥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윤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봄이구나. 진짜 봄이. 도윤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죠? 그래, 영원히.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도연이 함께 있는 것 같았죠.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체면과 성공만을 줬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내는 후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늦었지만 진심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체면보다 진심이, 성공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강윤호 회장이 74살에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